비누, 루신, 1924년. 서밍 부인은 저녁 햇빛 속에서 북쪽 창문을 등진 채 8살 난 딸 시월과 함께 지전에 풀을 칠을 하고 있었다. 그때 문득 무겁고 느린 신발 소리가 들렸다. 남편 서밍이 들어온 것을 알았지만 그녀는 나가보지도 않고 지전에 풀칠을만을 했다. 신발 소리는 더욱더 가까이 들려오더니 마침내 그녀 옆에 와서 멈추었다. 그때서야 눈을 들어 보았더니 남편 서밍이 바로 그녀 앞에 서서 어깨를 올리고 허리를 굽혀 마고자 안에 입은 저고리 앞섭 뒤의 주머니에 손을 넣든지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있었다. 그는 이리저리 뒤지더니 가까스로 무언가를 손에 집어내는데 손 안에 든 것은 자그마한 장방형 녹색 종이에 싼 물건으로 아내에게 불쑥 내민다. 그녀가 그것을 손에 받아들자 올리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뭐라 말할 수 없는 향기가 코를 찔렀다. 또 녹색 포장지 위에는 금빛 찬란한 인장과 많은 잔 꽃무늬가 있었다. 10월이 갑자기 뛰어들어 뺏으려고 하자 서밍 부인은 얼른 그 애를 밀어냈다. 시내에 나갔어요? 그녀는 물건을 보면서 물었다. 그는 그녀의 손 안에 있는 종이 꾸러미를 보며 말했다. 이어서 녹색의 종이 포장을 벗기자 속에는 또 한 장의 얇은 종이가 있는데 역시 녹색이었다. 얇은 종이를 펴보니 비로소 물건의 본체가 드러났다. 그것은 매끈매끈하고 단단했으며 역시 녹색이었다. 그 위에는 또 가느다란 꽃무늬가 있었다. 얇은 종이는 원래 미색이었다. 올리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분명히 말할 수 없는 향기가 더욱 진하게 코를 찔렀다. 어머나, 이거 정말로 좋은 비누군요. 그녀는 어린애를 안아 들어올리듯 그 녹색 물건을 들어 코 밑에 갖다 대고 냄새를 맡으면서 말했다. 당신 앞으로 이걸 써요. 그녀는 그가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눈은 그녀의 목덜미를 쏘아보자 광대뼈 아래쪽 볼이 약간 달아오르는 것 같음을 느꼈다. 그녀 자신도 어떤 때 우연히 목덜미를 만지거나 특히 귀 뒤가 거칠거칠한 것을 손끝으로 느꼈던 것이다. 그녀는 그것이 벌써 몇 년째 묵은 때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껏 별로 개의치 않았다. 그러나 지금 그의 주시를 받고 이 녹색의 독특한 향기를 풍기는 서양 비누를 대하자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금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더구나 이 화끈거림은 계속 이어져 곧장 귀 뿌리에까지 이르렀다. 그러자 그녀는 저녁밥을 먹은 후 이 비누로 공들여 씻기로 작정했다. 어떤 데는 쥐염나무 열매만 가지고는 깨끗하게 씻기지가 않아요.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다. 엄마, 이거 놔줘. 10월이 손을 뻗쳐 녹색 포장지를 뺏으려고 했다. 밖에서 놀던 작은 딸 자월도 달려왔다. 서밍 부인은 얼른 그들을 밀어내고 얇은 종이로 비누를 잘 산 다음 원래대로 녹색 종이에 싸고는 발도듬을 해서 세면대 위의 제일 높은 곳 격자에 올려놓고 확인하고는 돌아와서 다시 지전에 풀칠을 계속했다. 쇠청아, 서밍은 한 가지 일이 생각난 듯 갑자기 소리 높여 부르고는 그녀의 맞은편 등이 높은 의자에 앉았다. 쇠청아, 그녀도 따라 불렀다. 그녀는 지전에 풀칠하는 것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가 머리를 쳐들고 초조하게 기다리는 모습을 보니 약간 미안한 생각이 들어 이번에는 있는 대로 목청을 높여 날카로운 소리로 불렀다. 최너라. 이 최너는 쇠청의 어릴 때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 가죽신 소리가 탁탁하고 가까이 다가오더니 금방 최너리 그녀 앞에 와서 섰는데 속옷만 입은 채로 살찐 둥근 얼굴에 땀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너 뭐라고 있었니? 아버지께서 부르시는데 안 들렸니? 그녀는 꾸짖으며 말했다. 전 막 팔괘군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그는 곧 서밍 쪽으로 몸을 돌려 꼿꼿이 서서 아버지를 보았다. 무슨 일인지 묻는 자세였다. 쇠청, 너에게 물어볼 게 있다. 어뚜푸란 게 뭐지? 어뚜푸요? 그건 매우 흉악한 여자를 가리키는 게 아닌가요?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 서밍은 갑자기 몹시 화를 내며 말했다. 그럼 내가 여자란 말이냐? 쇠청은 놀라서 두 걸음 물러섰다가 몸을 꼿꼿이 펴었다. 그는 비록 가끔 아버지의 걸음걸이가 마치 무대에 나오는 노인역 배우와 비슷하다고 생각한 적은 있었지만 이때껏 아버지를 여자 같다고 생각한 일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대답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알았다. 어뚜푸가 매우 흉악한 여자라는 것을 몰라서 너에게 묻는 줄 아냐? 그건 중국말이 아니라 양놈의 말이어서 너에게 물은 거야. 그게 무슨 뜻인지 너 알겠냐?
저 모르겠습니다. 쇠청은 점점 더 주눅이 들었다. 내가 헛돈을 써가면서 너를 학교에 보냈구나. 이런 것조차도 모른다니? 어째 너희 학교는 말하기와 듣기를 골고루 중시한다고 자랑스럽게 떠들어대면서 당초에 아무것도 제대로 가르치는 게 없구나? 이 양놈 말을 했던 아이는 기껏해야 14, 5살밖에 안 된 너보다 더 어린애였어. 그런데도 중얼중얼거리며 잘 또 짓거리더군. 넌 무슨 뜻인지조차도 말하지 못하면서 그 얼굴로 잘 모르겠는데요 라니. 당장 나가서 찾아보고 와. 쇠층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네 하고 대답하고는 공손히 물러났다. 이거 정말 대먹지 않았어? 얼마 후 서밍은 또 개탄하며 말했다. 요즘의 학생이란 것들은 사실 광서연간에 나도 학교 설립을 가장 앞장서서 제창했던 사람인데 학교의 폐단이 이와 같이 커리라고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 무슨 해방이네 자유네 하면서 실제로 배우는 것도 없이 법석을 떨기만 할 뿐이야. 쇠청을 보라고. 그 애를 위해서 적지 않은 돈을 썼는데 모두 헛쓴 거지. 가까스로 중국식과 서양식을 절충한 학교에 입학시켰어. 영어는 또 말하기와 듣기를 골고루 중시한다고 하여 그것이 틀림없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더니 그런데 1년을 배웠으면서도 어뚜프조차 모른다니. 아마 여전히 죽은 글만 배우고 있는 모양이야. 학교가 무엇을 양성했다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전부 없애버려야 해. 옳은 말씀이에요. 정말 모두 없애는 것이 좋겠어요. 서밍 부인은 지전에 풀친을 하면서 맞장구를 쳤다. 10월 같은 애들은 학교 같은 데 보낼 필요가 없어. 전에 주 영감이 여자애들에게 무슨 공부를 시키느냐 하면서 여자 교육에 반대했을 때 난 그래도 주 영감을 공격했어. 지금 와서 보니 역시 나이 잡순 노인말이 오라. 생각 좀 해보라고. 여자가 무리지어 거리를 나다니는 것도 썩 좋지 않게 보이는데 그 애들은 머리도 짧게 자르고 있어. 내가 가장 미워하는 것이 바로 머리를 짧게 자른 그런 여학생들이야. 솔직히 말해서 군인이나 비적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용서할 수 있지만 천하를 소란하게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여학생들이니 마땅히 엄하게 다스려야 해. 옳은 말씀이에요. 남자들이 모두 중처럼 된 것도 부족해서 여자들까지 또 비군이 흉내를 내고 있으니. 쇠청아. 쇠청은 금태 둘린 작고 두꺼운 책을 받쳐들고 빠른 걸음으로 들어와서는 곧 그 책을 서밍에게 건네주면서 한 곳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것이 그거 같은데요. 이거요. 서밍은 받아보고는 사전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글자가 매우 작은 데다가 심지어 가로쓰기였다. 서밍은 창문 쪽으로 향해 이마살을 찌푸리며 눈을 가늘게 뜨고 쇠청이 가리킨 줄을 읽어 나갔다. 18세기에 창립한 공제조합의 명칭. 틀렸어. 이 발음은 어떻게 하지? 서밍은 앞에 있는 양놈 글자를 가리키며 물었다. 오드펠로우즈. 아니야, 틀렸어. 그게 아니야. 서밍은 또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다. 너한테 말했잖아. 그건 나쁜 뜻의 말이라고. 남을 욕하는 말이야. 나 같은 사람을 욕한 말이라고 알겠어? 찾아봐. 쇠청은 그를 몇 번 헐기 쳐다보고는 꼼짝도 안 했다. 그게 무슨 수수께끼 같은 소리예요? 밑도 끝도 없이? 당신이 먼저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나서 저 애들을 집중해서 찾아보라고 해야죠. 그녀는 쇠청이 난치하는 것을 보고 불쌍한 생각이 들어 화해를 시키면서 또한 불만스러운 듯이 말했다. 글쎄, 내가 큰 거리에 있는 광륜시장에서 비누를 사고 있는데. 서밍은 숨을 한번 내쉬고는 그녀 쪽으로 얼굴을 돌리며 말했다. 가게에서 학생 셋이 물건을 사고 있어서 나야 그들이 볼 때 물론 잔소리가 좀 많다고 여기겠지. 나는 대여섯 가지를 한 번에 꺼내놓고 보고 있었는데 모두 40전 이상짜리여서 사지 않았어. 하나에 10전짜리를 보니 아무런 향기도 없고 너무 형편없는 것이어서 나는 중간 정도가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 녹색의 24전짜리를 골랐지. 점원이란 원래가 돈 귀신이어서 눈을 치켜뜨고 벌써 심통이 나서 개주둥이를 하고 있더군. 밉살스럽게도 이 못된 조무래기 학생놈들이 서로 눈짓을 하며 도깨비 말을 찌꺼리더니 웃더란 말이야. 그런 후에 나는 뜯어보고 나서 돈을 지불하려고 했지. 서양 종이로 포장되어 있으니 물건이 좋고 나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 그런데 그 동귀신 점원이 안 된다고 할 뿐만 아니라 전혀 도리에 맞지 않는 가정스러운 헛소리를 마구 찌꺼려대더란 말이야. 또 못된 조무래기들이 한패가 되어 조롱하는 거야. 이 말은 제일 작은 놈이 한 말이야. 뿐만 아니라 눈으로 나를 보면서 모두들 웃어댔는데 틀림없이 욕일 거야.
그렇게 말하고 쇠청에게 얼굴을 돌리며 말했다. 넌 욕설에 대한 부분만 찾아봐. 쇠청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네 하고 대답하고는 공손하게 물러나갔다. 그들은 또 무슨 신문화 하고 떠들어대는데 이 꼴로 변화했는데도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야? 그는 두 눈으로 대들보를 응시하면서 혼자서 떠들어댔다. 학생들에게 도덕이 없으면 사회에도 도덕이 없는 거야. 다시 무슨 구제하는 방법을 세우지 않으면 중국은 정말 망하고 말 거야. 당신 생각해 봐요. 얼마나 한심스럽소? 뭐가요? 그녀는 조금도 놀라지 않은 듯 입에서 나오는 대로 물었다. 효녀 말이요. 그는 눈을 돌려 그녀를 보면서 정중하게 말했다. 큰 거리에 거지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처녀였어. 보아하니 18, 9살은 됐을 거야. 사실 그런 나이에 구걸을 한다는 것은 전혀 걸맞지 않지. 그런데도 그녀는 구걸을 하고 있더군. 또 한 사람은 6, 70쯤 된 늙은이로 머리는 하얗고 눈은 멀었는데 포목점 처마 밑에서 구걸을 하더군. 사람들은 모두가 그녀는 효녀이고 그 늙은이는 할머니라는 거야. 그 처녀는 무엇 하나라도 구걸하여 얻기만 하면 모두 할머니에게 들여 먹게 하고 자기는 기꺼이 굶는다더군. 그런데 이 같은 효녀에게 누군가 적선하려는 사람이 있을까? 서밍은 마치 그녀의 생각을 시험해 보기라도 하는 것처럼 눈빛을 바라며 그녀를 주시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도리어 그가 설명해 주기를 기다리기라도 하는 듯한 눈으로 그를 응시했다. 없었어. 그는 결국 자신이 대답했다. 내가 한참 동안 보고 있었지만 한 사람이 한 푼의 돈을 주었을 뿐 다른 사람들은 주위를 둘러싸고는 오히려 놀려대는 거야. 게다가 두 명의 불량배가 제멋대로 막말을 하더군. 아파야, 너 저 물건을 더럽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 비누 2개를 사가지고 온몸을 싹싹 씻기만 하면 썩 좋아질 거야. 당신 생각해 보라고. 그게 말이나 되냐고?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 있다가 겨우 귀찮은 듯이 물었다. 당신은 돈 줬어요? 나? 안 줬어. 한두 푼은 정말 줄 수가 없더군. 그녀는 보통 거지가 아니거든. 어떻든. 그녀는 끝까지 듣지도 않고 천천히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버렸다. 어둠이 짙어져 벌써 저녁밥 때가 되었다. 서밍도 일어나서 정원으로 나갔다. 하늘은 방안보다 밝았다. 쇠청은 담 모퉁이에서 팔괘건을 연습하고 있었다. 낮과 밤이 바뀌는 시간을 이용하여 경제적으로 아껴 쓰라는 서밍의 가훈에 따라 쇠청은 이것을 벌써 반년 이상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서밍은 만족한 듯이 약간 고개를 끄덕인 후 곧 뒷짐을 지고는 텅 빈 정원을 왔다 갔다 하며 걷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밖에 없는 분재인 만년청의 넓은 잎도 벌써 어둠 속에 가리어졌고 누더기 솜 같은 구름 사이로 별이 반짝거리며 어두운 밤이 이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이때 서밍은 자기도 모르게 흥분하여 마치 주위의 불량 학생과 악한 사회에 대해서 선전포고라도 해야 할 큰 이유라도 찾은 듯 하였다. 그의 의기는 점점 용맹스러워졌고 발걸음도 더욱더 넓어졌으며 신발 소리 또한 갈수록 더욱 높아졌다. 닭장 안에서 이미 잠들었던 암탉과 병아리들이 놀라서 꾹꾹 삐약삐약하고 울어대기 시작했다. 대층 앞에 불이 켜졌다. 이것은 저녁밥 식사를 알리는 봉화불이었다. 집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중앙에 놓인 탁자 주위에 모여 앉았다. 등불은 아래쪽에 있고 맨 윗머리에는 서밍이 혼자 앉았는데 쇠청처럼 퉁퉁하게 살찐 둥근 얼굴에 가느다란 팔자 수염이 더 있었다. 국에서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 속에서 탁자 한쪽을 독점하고 앉은 그의 모습은 마치 사당의 제신과도 같았다. 왼쪽에는 서밍 부인이 자오를 데리고 앉고 오른쪽에는 쇠청과 슈월이 한 줄에 앉았다. 밥그릇과 젓가락 소리가 비오는 소리처럼 들렸다. 비록 모두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즐거운 저녁 시간이었다. 자올이 밥그릇을 뒤엎는 바람에 국물이 식탁 절반이나 흘렀다. 서밍이 가느다란 눈으로 쏘아보자 자올이 울려고 하기에 그는 그제야 시선을 돌리고는 젓가락을 뻗어 바로 전에 보아두었던 배추 속잎을 짚으려 했다. 그러나 배추 속잎은 이미 보이지 않았다. 그가 옆을 흘낏 보니 쇠청이 막 젓가락으로 그것을 집어서 크게 벌린 입속으로 넣고 있었다. 그래서 서밍은 씁쓸하지만 누런 이파리를 집어 먹을 수밖에 없었다. 쇠청아, 서밍은 그의 얼굴을 보며 말했다. 그 단어는 찾았느냐? 그 단어요? 아직 못 찾았어요. 그것 봐. 학문도 없고 도리도 모르고 오로지 먹는 것만 아는구나.
그 효녀를 배우라고. 거지 노릇을 하면서도 어디까지나 할머니에게 효도를 다하면서 자기는 기꺼이 배를 줄인다는 거야. 그런데 너희 학생들이 어디 그런 걸 아느냐? 그저 제멋대로 거리낌이 없으니 장차 그 불량배들처럼 될 수밖에. 하나 생각나는 게 있긴 한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내 생각엔 그들이 말한 것이 바로 올드 풀일 것 같아요. 그래 바로 그거야. 그들이 말한 것이 바로 그 발음이었어. 어드풀이 그게 무슨 뜻이냐? 너도 그놈들과 같은 또래잖아. 너는 알고 있지? 그 뜻은 저도 몰라요. 거짓말 마. 날 속이려고? 너희들은 모두 못된 놈들이야. 하늘도 밥 먹는 사람은 치지 않는다고 하는데 당신 오늘 어떻게 된 게 역정만 내시더니 밥 먹을 때까지 못 살게 구네요. 애들이 뭘 한다고 그래요? 서밍 부인이 갑자기 말했다. 뭐라고? 서밍은 막 소리를 지르려고 고개를 돌렸다가 그녀의 훌쭉한 양볼이 불룩하게 부어오른 데다가 얼굴색까지 몹시 변한 채 제목걸이 눈에서도 무슨 빛이 나고 있는 것을 보자 얼른 의조를 바꾸어 말했다. 나도 뭐 화를 내는 건 아니고 다만 쇠층에게 사리를 좀 알게 하려는 것뿐이야. 그 애가 당신 마음속에 있는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녀는 더욱 화를 냈다. 그 애가 만일 사리를 알 수 있다면 벌써 등불이나 횃불을 켜가지고 그 효녀를 찾아갔겠죠. 마침 당신이 그녀를 위해 사둔 비누가 여기 하나 있으니 다시 하나 더 사가지고. 그만둬. 그 말은 그 불량배 놈들이 한 말이야. 그럴 것 없어요. 가서 하나 더 사다가 그 여자한테 주고 온몸을 싹싹 씻겨서 받들어 모시면 전하가 태평하겠구랴.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고? 난 당신이 비누가 없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어째서 상관이 없어요? 당신이 특별히 그녀에게 사다 준 것이니까 당신이 싹싹 씻어 주구랴. 나 같은 건 자격이 없으니까 필요 없어요. 나까지 효녀의 은혜를 입고 싶지 않아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요? 당신 내 여자들은. 서밍은 얼버무리느라고 마치 쇠청이 팔개근을 연습하고 난 뒤처럼 얼굴에 기름땀을 흘렸다. 그러나 그건 아마도 반쯤은 너무 뜨거운 밥을 먹었기 때문이었으리라. 우리들 여자들이 어떻단 말이에요? 우리 여자들은 당신네들 남자보다 훨씬 나아요. 당신네 남자들은 18, 9살짜리 여학생을 욕하질 않나? 아니면 18, 9살짜리 여자 거지를 칭찬하질 않나? 게다가 죄다 무슨 좋은 심보도 아니고 싹싹이라니 정말 뻔뻔도 하지.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어. 그건 불량배 놈들이. 서민공. 밖의 어두움 속에서 갑자기 그를 부르는 큰 소리가 들렸다. 다오퉁공 아니신가요? 내 곧 나가겠소. 서밍은 그가 목소리 크기로 유명한 허 다오퉁이라는 것을 알자 마치 사면이라도 받은 듯이 기뻐하며 큰 소리로 말했다. 쇠청아, 너 빨리 불을 켜고 허 아저씨를 서재로 모셔라. 쇠청은 촛불을 밝히고 다오퉁을 안내해서 서쪽 사랑방으로 들어갔다. 뒤에는 푸웨이웬이 따르고 있었다. 너무 늦어서 미안하오. 서밍은 아직도 밥을 씹으면서 나와 두 손을 맞잡고 인사하며 말했다. 저희 집에서 식사라도 하시죠. 어때요? 벌써 먹었어요. 웨이웬이 맞으며 손을 잡고는 말했다. 우리들이 이렇게 밤늦게 찾아온 것은 이풍문사의 제18회 작품 모집에 낼 제목에 관한 일 때문입니다. 내일이 칠자 날이 아닙니까? 오늘이 16일이든가요? 서밍이 갑자기 깨달은 듯이 말했다. 보십시오. 얼마나 정신이 없으신지. 다오퉁이 큰 소리로 말했다. 그렇다면 오늘 밤이라도 신문사에 보내서 내일 꼭 게재할 수 있도록 해야겠군요. 작품 제목은 이미 제가 생각해 보았는데 쓸만한지 어떤지 좀 봐주시오. 다오퉁이 말하면서 손수건으로 산 한 장의 종이를 꺼내서 그에게 주었다. 서밍은 촛대 앞에 다가가서 종이를 펼치고 한자 읽어 내려갔다. 전 국민이 삼가 대총통각하게 오로지 경전을 중히 여기고 맹모를 숭상함으로써 태폐풍조를 바로잡고 국수를 보존하도록 하는 명령을 특별히 반포하시기를 합동으로 청원하는 글. 아주 좋은데요. 아주 좋아요. 그런데 글자 수가 너무 많지 않은가요? 괜찮아요. 다오퉁이 큰 소리로 말했다. 제가 계산해 보았는데 광고비를 더 추가할 필요는 없고요. 그런데 시 제목은 어떻게 해야 할지. 시 제목이요? 서밍은 갑자기 경건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제게 여기 한 가지가 있는데요. 효녀행입니다. 실제로 있는 일인데 그녀를 표창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큰 거리에서 그건 안 돼요.
웨이웬이 급히 손을 흔들며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건 저도 보았어요. 그녀는 아마 타지방 사람일 거요. 저도 그녀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고 그녀도 제 말을 알아듣지 못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모두 그녀를 효녀라고 해서 저는 그녀에게 시를 지을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고개를 젓더군요. 만약 그녀가 시를 지을 수 있다면 참 좋은데. 그러나 중요는 근본인데 시를 못 짓는다고 해도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어요. 웨이웨이는 손바닥을 펴서 서밍을 향해 연방 흔들어 밀어내면서 힘주어 말하는 것이었다. 시를 지을 수 있어야만 흥취가 나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서밍은 그를 제치며 말했다. 이 제목을 쓰되 설명을 추가해서 신문에 내도록 합시다. 첫째는 그 여자를 표창할 수 있을 거고, 둘째는 이것을 구실로 사회에 일침을 가하자는 것이요. 지금의 사회는 정말 형편이 아니오. 제가 한나절이나 옆에 서서 지켜보았지만 결국 누구 하나 돈 한 푼 주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 이 어찌 양심이라곤 전혀 없는 것이 아니겠소? 아, 서민공. 웨이웬이 또 말을 막았다. 당신은 정말 중더러 대물이라고 욕하는 격이군요. 저 역시 돈을 안 줬어요. 그때나 마침 가진 돈이 없었어요. 마음 쓰지 마시오, 웨이웬공. 서밍은 또 그를 제치고 말했다. 당신은 물론 밖에 있었으므로 별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걸 좀 들어보시오. 그녀 앞에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둘러서 있었는데 전혀 경의를 표시하기는 그냥 놀려대기만 했어요. 그중 불량배 두 놈이 있었는데 그놈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제멋대로였어요. 그중 하나가 아파야 너 비누 2개 사서 저 여자 온몸을 싹싹 씻어보라고 정말 좋을 테니까 하고 말하지 않겠소? 생각 좀 해보시오. 이건 하하 비누를 2개씩이나? 다오퉁의 우렁찬 웃음소리가 갑자기 폭발했다. 그는 사람들의 귀가 멍멍할 정도로 큰 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사시오. 하하. 다오퉁공 그렇게 떠들어대지 말라고요. 서명이 놀라서 황망히 말했다. 싹싹이라 하하. 다오퉁공, 서명이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우리는 진지한 일을 의논하고 있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소란으로 정신을 빼는 거요? 좀 들어보시오. 우리는 이 2개의 제목을 모두 택해서 곧 신문사로 보내어 내일 신문에 꼭 게재해달라고 합시다. 이 일은 당신들 2사람이 수고해 주셔야겠소? 할 수 있지요. 그야 물론. 웨이웨이는 바로 승낙했다. 허허 씻는다 말이지 싹싹 히히. 다오퉁공. 서밍은 화가 나서 소리쳤다. 다오퉁은 이 한마디에 웃음을 그쳤다. 그들은 상의해서 설명문을 작성했다. 웨이웬이 편지지 위에 베껴서서 다오퉁과 같이 신문사로 가기로 했다. 서밍은 촛대를 들고 문 앞까지 그들을 전송했다. 대청 밖에 되돌아오자 마음이 약간 불안하여 조금 주저하다가 결국은 문지방을 넘어섰다. 그가 문을 들어가자마자 맨 먼저 눈에 뜨인 것은 가운데 네모난 탁자 위에 놓인 녹색 포장지로 산 조그만 장방형의 그 비누였다. 포장 중앙의 금색으로 인쇄된 것이 등불 아래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고 그 주위에는 가늘고 잔 꽃무늬가 있었다. 시월과 자월은 탁자 아래 마루에서 놀고 있었고 쇠청은 탁자 오른쪽에 앉아 사전을 찾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등불에서 제일 먼 곳에 떨어진 그늘 안에 있는 등받이가 높은 의자에서 서밍 부인을 발견했다. 등불에 비친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에는 기쁨도 슬픔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녀의 눈도 결코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다. 싹싹 뻔뻔스러워 정말 뻔뻔스러워. 슈월이 그의 등 뒤에서 들릴락 말락 말하는 소리를 듣고 서밍이 되돌아보니 슈월은 꼼짝하지 않고 있었다. 다만 자오일만이 그의 조그마한 2손가락으로 자기 얼굴을 긁고 있을 뿐이었다. 서밍은 그 자리에 있기가 거북해서 등불을 끄고 정원으로 나갔다. 그가 조심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자 암탉과 병아리들이 꾹꾹 삐약삐약 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했다. 그는 곧 발소리를 죽여 좀 더 멀리 떨어져 걸었다. 시간이 꽤 지난 뒤에야 대층 안의 등불이 침실로 옮겨졌다. 서밍은 땅에 비치는 달빛을 보았다. 마치 기운 자리 하나 없는 흰 비단을 펼쳐 놓은 듯 했고 조금도 이지러진 곳을 찾아볼 수 없는 옥쟁반 같은 달이 흰 구름 사이에 나타났다. 서밍은 매우 슬퍼졌다. 마치 그 효녀처럼 괴로움이 있어도 하소연할 데가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외로웠다. 그는 이날 밤 아주 늦게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비누는 사용되어 있었다. 이날 서밍은 평상시보다 늦게 일어났다가
그녀가 이미 세면대에 몸을 굽히고 목덜미를 문지르고 있는 것을 보았다. 비누의 거품이 마치 큰 깨가 입가에 거품을 내뿜고 있는 것처럼 높게 두 귀의 뒤에 쌓여 있었다. 전에 쥐염나무 열매를 사용할 때 아주 적은 흰 거품만이 생기던 것과 비교하면 정말 그 높낮음이 천양지차였다. 그 이후부터 서밍 부인의 몸에서는 언제나 올리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뭐라 말할 수 없는 향기가 났다. 거의 반년쯤 지나자 이번엔 갑자기 냄새가 바뀌어 냄새를 맡아본 사람들은 모두 백단의 향기 같다고 했다.